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예, 오늘 1월 3일 화요일 순서인데요. 오늘 시장이 아주 좀 험악합니다. 2200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아까 오전에 오늘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작년 연말까지 뭐 담보 비율을 130인가로 140, 130까지 이렇게 유예를 해줬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140, 담보 비율 140 이하로 떨어지면 반대매매, 마진콜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금을 자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바로 반대매매가 나가는 그 부분이 어제부터 또 다시 바뀌었다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1억으로 돈을 빌려서 1억을 또 추가로 증권사한테 빌려서 2억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2억의 투자금이 1억 4천이 됐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1억 4천이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하한가 만약에 한 종목에 투자했을 때 그 다음날 하한가를 맞아버리면 이 1억 4천에서 30% 하한가가 30%잖아요. 그러면 30%면 3일은 4, 3, 4, 12 그러면 9,800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1억 4천에서 30% 한가를 맞아버리면. 그러면 증권사가 빌려준 돈 1억을 다 못 받고 200 정도 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한가를 한번 맞는다라고 가정을 해서 이 140%를 신용담보 반대매매 기준으로 보통 삼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좀 내년 되면 좀 바뀔 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유예를 해줬다가 올해부터 다시 140으로 바꾸면서 그 130에서 140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부족한 자금을 채워놓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거죠. 1억 4천이 3,500이 돼 있는데 돈을 갖다가 내 돈을 한 2천만 원 더 넣으면 거죠. 그러면 총 비율이 155%로 되면서 다시 그 반대 매매가 유예가 되는 그 연락이 가면서 또 지점에서 아침부터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게 보통 12시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간대별로 보니까 증권사에서 빌려준 돈, 그 다음에 스탁론으로 뭐 저축은행에서 은행에서 빌려준 돈, 또 파생은 또 달라요. 파생은 또 12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항상 이제 10시 반 정도가 가장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고, 12시까지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오후가 되면 이 반대 매매가 거의 끝났다라고 싶으면 오후에 이제 좀 또 바겐 헌팅하는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일부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들어올리고 끝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내가 정말 고수가 됐다 싶을 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변에 보면 주식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신용부터 이렇게 쓰면 지금과 같은 거는 참 안타까운 그런 반대매매에 직면하게 되고, 지나고 나면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이제 Trading for a Living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알렉산더 엘더라는 러시아 심리학자인데 미국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건너왔고요. 그분이 그 쓰신 책에 보면 앞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맞았는데 한 두 달만 지났더니 다시 올라가면서 내가 맞았는데, 6개월만 지났더니 내가 맞았는데,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내가 맞았는데 근데 나는 반대 매매를 당했었어.
예, 그런 식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머니 매니지먼트, 자금 관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기는 힘들지만 결국은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주가는 다시 이제 회복을 할 거고요. 그게 다 이제 어떤 유동성 상황에 따라서 어, 그 자기 가치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 거품이 생기기도 하는데 결국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밸류에이션 나도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을 해야지라고 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송명근 연구원님이 뭐 한 달 전에도 하이닉스 좀 안 좋은 뉴스 나오면서 빠지니까 그래도 이 가격 이 밸류에이션 PBR 0.9 밑에서는 그래도 여기서 사서 버티면 먹습니다 라는 얘기의 리포트를 또 내셨었는데 저도 그 의견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내셔가지고 바로 어떨 때는 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서 바로 회복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시장 상황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저점을 깨기도 하고 한데 지나고 나면 다시 다 회복을 할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금 관리. 네, 하여튼 뭐 좀 오늘 시장이 또 2200이 또 깨지는 모습이 나와서 예, 저도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예, 꿋꿋하게 예,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올라올지 안 올지 정말 올라옵니까? 거기가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 빠르게 올라올 거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기사를 하나 오늘 가족톡에 딱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매경 기사를 다루는 날인데 윤희영의 New Year's English 새해 결심을 스마트하게 하라는 말뜻은이라고 저도 이제 가끔씩 보는 칼럼인데요. 이 기사는 이제 그 칼럼은 조선일보 칼럼입니다. 낙관론자는 새해가 오는 걸 보려고 자정까지 잠을 자지 않고 비관론자는 지난해가 가는 걸 확인하려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어찌됐든 새해가 됐다. 낙관론자든 비관론자든 새해 결심을 했을 테다. 새해 결심을 하다를 이제 set up New Year's Resolution이라는 저도 이 칼럼을 자주 읽는 게 영어도 자꾸만 까먹잖아요. 언어인데 안 쓰면. 그래서 이 칼럼을 자주 읽습니다. 낙관론자, optimist, 비관론자, pessimist.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이제 낙관론자가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낙관론자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주식시장은 또 회복할 거다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그 밑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아버지께서 이 기사를 보라고 하셨는지. 새 결심은 이제 스마트하게 하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 SMART 여기 보면 S가 specific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M은 measurable 해서 측정이 가능하게끔 해야 되고 A는 achievable 해가지고 성취가 가능하도록 너무 성취 불가능한 그런 골을 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realistic 해가지고 현실적이면서 그리고 time based라고 T가 time based 시간 단위로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매주 이틀 뜀뛰기를 한다. 이는 모호한 목표, unspecific한, vague한 골이 아니라 화요일, 목요일, 일과 직후에 나는 뜀뛰기를 한다. 이런 식으로 straight after work 해가지고 일과 직후에 바로 나는 화요일, 목요일 정해놓고 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하라는 거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을 이용하라고 한다. 이것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모티베이션 이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모티베이션, 어떤 모티베이션을 줄 건가. 예, 그 아이들한테도 너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못 받으면 회초리가 10대야. 이것보다는 90점 이상 받으면 아빠가 뭐 축구화를 하나 사줄게. 이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이제 모티베이션 이론에도 나오는데요. 다이어트 결심을 했을 경우 실패를 자책하지 말고 탄탄한 몸매 사진을 걸어두고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라고 motivate yourself 해야 한다. 새해를 맞아서 마음에 새겨둘 만한 말을 모아봤다. 새 결심을 믿지 마라. 뭔가를 바꾸려면 오늘 당장 바꿔야 한다. 예, 제가 항상 저도 생활의 원칙입니다. 뭘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당장 해야지. 내가 뭐 잘 되고 나서 해야지. 내가 뭐 하면 해야지. 예, 내가 다음 달부터 뭐 해야지.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 시간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좋은 소식은 당신이 조종사라는 것이다. 와, 참 좋은 말이네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어느덧 2022년도 훌러덩 지나가 버렸고요. 근데 좋은 소식은 그 시간, 날아가는 시간을 조종하는 거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네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게 중요한 건지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약세장에는 제가 신문을 읽어드리는 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어떤 주식 시장을 보면서 노심초사하는 것보다 주식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올라올 거고, 예,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경제 지식을 조금이라도 더 쌓는 시간으로 삼는 게 조종사 하니까 저희 회사 이름을 어제도 환경와우의 저녁 방송에 나갔더니 그 이진우 소장님이란 분이 또 물으시더라고요. 채슬리가 뭐예요? 라고 하셔서, 예, 채슬리 슬램버그 그 영화 얘기했더니 바로 아시더라고요. 허드슨 강의 기적 하면서. 예, 우리는 조종사입니다. 우리 시간을 조종하고 또 남의 기분을 조종해 줄 수 있는 조종사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버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예, 우리가 같이 타고 가는 이 버스 안에서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형편, present circumstances, 현재 형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정하는 것이다. 어디서 출발하는지 merely determine where you start. 약간 와닿지,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는데요. 현재 형편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지만 정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행복한 삶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네, 행복한 삶을 찾으러 막 계속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예, 요것도 제가 좀 빨리 깨달았습니다. 예, 어학연수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가오는 미래에 흥을 내도 괜찮다. 과거는 당신이 그러든 말든 언짢아하지 않는다.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옛날에 이랬더라면 이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큰 길로 가라. Take the high road. 잘못된 길로 접어들 일이 없다. 게다가 덜 붐빈다. 네. 이것도
운용 스타일하고 비슷하네요. 항상 이제 좀 큰 주식 매매하면 조그만 주식 가지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는 거다는 거죠. 최근에 저희 회사로 조그만 주식 두 종목에 대해서 뭐 상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이 하나 왔는데 답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일 뿐더러 제가 그동안에 늘 대형주 매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함부로 아는 척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요 참고하시고요. 똑같은 해를 100년간 되풀이 해놓고 그게 인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똑같은 해 매년 똑같은 걸 되풀이 해놓고 이게 인생인가라고 말하지 마라. 뭐 그런 말이 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춤을 춰라.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것처럼 사랑해라. 누구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노래하라. 지상의 천국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라. Live like it's heaven on earth. 돈을 많이 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많이 써라. Spend more time.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와, 이 말 참 좋네요. 저도 사실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갑작스럽게 뭐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보면.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 제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좀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애벌레, 캐터필러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나비가 된다. 참 좋은 말이네요. 우리 앞에는 뒤에 두고 온 leave behind, 뒤에 두고 온 것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far better things가 기다리고 있다. 세상이 당신을 내려다보게 하지 않으려면 당신이 산에 올라가 세상을 내려다봐야 한다. success, 성공이 work보다 먼저 나오는 곳은 영어 사전밖에 없다. 와, 이 문구도 되게 좋네요. S가 W보다는 앞에 나오니까 success, 성공이 노력보다 먼저 나오는 곳은 영어 사전밖에 없다. 무조건 노력 뒤에 성공이 온다는 뜻이고요. 그죠? 인생은 짧다. Life is short 라는 말의 참뜻은 그러니까 하루빨리 무언가 하라. Do something as soon as possible 이라는 것이다. 윤희영 에디터 분의 뉴 잉글리시 칼럼입니다. 읽으면서 영어도 배우고 참 좋은 상식이라든지 역사적 지식 이런 걸 알려주셔서 제가 참 애독하는 칼럼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이렇게 좋은 걸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매일경제 기사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600조 부의 고인물 경제가 녹선다라는 기사인데요. 이게 아마 제가 읽어보니까 증여 상속세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실 동떨어진 증여 상속세 뜯어고치자. 고령층 자산이 11년 새 3배, 증여 상속세율은 OECD 2위, 세대 간 부이전 가로막혀 세율 낮춰야 투자와 소비가 활력을 얻는다라는 부분이고, 연령대별 지금 순자산 규모가 나오네요. 단위는 조 원인데요. 지금 29세 이하는 156조.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은 3,658조. 연령대별로 지금 대충 그리고 50에서 59세 한 2,600조, 40에서 49세가 한 2,000조, 30에서 39세가 한 1,000조 정도 되니까 제가 빠르게 이제 합산을 해보면요. 한 9,000조 되네요. 9,000조. 9,000조. 우리나라 가계자산이
1경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9천조 정도고요. 한국이 개묘년 신년을 5대 선진국 G5로 발돋움하는 원년으로 삼기 위해서는 경제 환경에 걸맞지 않은 낡은 세제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고, 국내의 경제 환경이나 기업 경영은 총각을 다투며 급변하고 있는데, 상속세는 23년, 개별 소비세는 46년, 증권거래세는 44년 동안 낡은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경쟁력과 경제 효율성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반면 정치권의 포퓰리즘 정책이 득세하면서 특정 분야의 혜택을 주는 특례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고 누들기가 되는 문제점이 반복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8년 재무부가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시작됐고요. 앞서 1945년 미국 군정이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법령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세제의 뼈대가 세워졌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으로 상속증여세가 첫손에 꼽히는데, 통계청 순자산 데이터를 전수 분석한 결과 베이비 부머 등 60세 이상 고령층 순자산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500조 원을 돌파해서 3,658조 원이 됐습니다. 고령층의 순자산이 2011년만 해도 1,172조 원에 불과했는데 3배 가까이 늘어났네요. 전체 경제 규모, 우리나라 명목 국내 총생산이 2,179조, 한 2,200조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하고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게 워런 버핏의 그 버핏 인덱스라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지금 코스피가 한 1,700조, 그리고 코스닥이 딱 300조 해가지고 지금은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합산 시총이 2,000조밖에 안 되고, 그러면 GDP 대비해서도 100%가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제 그 시가총액이 GDP 대비 너무 넘어서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제 워런 버핏이 시장이 좀 과열인가 아닌가 라는 걸 판단을 할 때 이 버핏 인덱스를 해본다고 그러잖아요. 한때 우리나라 시총이 코스닥하고 다 합쳐가지고 거의 뭐 2,800조인가 3,000조 가까이 됐었으니까, 얼마나 이게 버핏 인덱스로 보면 무거운 지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령층의 순자산을 말씀드렸고, 지금 전체 경제 규모보다 1.7배 많은 자산이 고령층에 묶여 있는 것이고, 하지만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네요. 강남규 가운 대표 변호사는 고령층의 자산이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 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면서, 상속증여세 개편은 우리 사회의 부를 키운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이 55%고요. OECD 가입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미국이 40%, 프랑스가 45% 등 G5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제 장벽은 근데 미국도 40%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그 1,000만 불인가요? 잠깐만요. 1,000만 불 맞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130, 지금 환율로 따지면 127억, 130억 정도까지는 증여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40%, 프랑스가 45%, OECD 평균은 15%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세제 장벽은 기업 경영권마저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기재부에 따르면 업력이 50년 넘는 장수기업 중에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49%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원활한 가업 상속을 돕는
가업 상속 공제 활성화가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지난해 정부는 세법을 고쳐서 가업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기준을 매출액 4천억에서 1조 원 미만까지 확대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등을 주장하면서 반대해서 지금 5천억 원 미만으로 찔끔 늘리는데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러스트벨트가 옛말이다. 90조 원 투자 붐에 미국 차 산업 화려한 부활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올 초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미국의 포드나 GM 자동차 주가가 쭉 오르다가 하반기에 이제 확 빠졌었는데, 지금 미국의 자동차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사진을 보니까요, 부활하는 미국 자동차 산업, 그리고 A Future Made in America라고 돼 있고, 바이든 대통령께서 마이크를 들고 뭐 연설을 하시는 부분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2022 북미 오토쇼에 참석을 해서 제조업의 부활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예, 요 디트로이트 여기가 자동차 공업 도시, 그리고 대표적인 러스트 벨트로 거론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 요 사진에 보면 미국 지도, 이쪽 동부 지역 지도가 나오고, 그죠? 그 동부 지역 지도에서 이렇게 좀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차 산업 중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형 모양으로 지금 그림이 또 그려져 있는데, 약간 옅은 회색이 배터리고 짙은 색이 자동차 조립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2020년 숫자가 조금 잘 보이지 않네요. 예,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최근 2년 새 무려 700억 달러, 약 89조 원에 달하는 신규 투자를 유치하면서 수십 년 만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산업 대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되는데, 주요 자동차 공장이 몰려있던 북부 지역은 몰락과 함께 러스트벨트로 불렸으나 이제 완연히 활기를 되찾고 있다. 자동차 왕국 부활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자국 유력 매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1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자동차 연구센터 집계 결과 지난해 1월에서 11월 발표된 미국 내 자동차 산업 신규 공장 투자 예정 금액이 330억 달러에 달했고요. 21년 366억 달러에 이어서 2년 연속 300억 달러를 넘긴 것이다. 2000년부터 최근 20여 년간 투자액이 3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1년이 처음이고, 연간 수치로는 2017년 87억 달러에서 약 4배 늘었으며 21년 전과 비교하면 22배 급증을 했다. 투자 항목은 자동차 조립 공장과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 제조 공장으로 나뉜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는 없었던 배터리 공장 건설이 늘면서 투자 규모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미국 배터리 공장 투자액은 21년도에는 165억 달러였고요. 작년 11월까지는 22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전기차 조립 공장을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소재 생산 거점까지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지난해 5월 조지아주에다가 55억 달러를 투입해서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셀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죠. 일리노이주에 1공장을 두고 있는 전기차 업체 리비안도 조지아주에 2공장을 건설한다고 되어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합작으로 오하이오주에 배터리 공장을 열었습니다.
두 회사는 테네시주의 2공장, 미시건주의 3공장을 각각 건설 중입니다. 그 밖에 일본 파나소닉은 작년 1월 캔자스주에 최대 4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고, 테슬라는 독일 배터리 공장 설립을 취소하고 텍사스로 유턴을 검토 중입니다. 국내 차 배터리 업체 주요 대미 투자 현황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현대차그룹 7조 400억, 현대모비스 1조 1,400억, LG엔솔 12조 1,000억, SK온은 17조 8,150억, SDI가 4조 정도 인디애나의 합작 공장인데, 작년 연말에도 이제 SK온이 지금 자금 조달에 약간 어려움을 겪어서 이거 미국에다가 이 대규모 공장을 지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17조 8,150억, 가장 큰 규모네요. 자동차 생산 거점의 미국 쏠림 현상이 이뤄진 배경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이 자리 잡고 있고, 작년 8월에 서명한 이 IRA는 북미 최종 조립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북미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거죠. 올해 3월부터는 보조금 지급 요건에 전기차 배터리 핵심 연료 부품의 미국산 비중 충족 여부도 추가로 돼 있고, 그 밑에 이제 반면 생산 기준 세계 5위 자동차 강국인 한국은 현대자동차 그룹에만 의존하는 미미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미국과는 대조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미국과 같은 활발한 투자 분위기를 감지할 수 없다. 현대차는 올해 울산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25년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네요. 이것이 1996년 아산 공장 이후에 29년 만에 만들어지는 신공장일 정도다. 와. IMF 직전이었던 96년도에 아산 공장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는 국내에 자동차 공장이 안 지어졌었네요. 기아 화성 공장에도 전기차 목적 기반 차량 PBV 전용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지만 생산 규모를 두고 노조가 반대하면서 계획이 표류 중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난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26년까지 95조 원 이상을 국내 자동차 업계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연간 20조 원 안팎에 이르는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국산화와 관련 인력 양성, R&D 지원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투자마저도 현대차 그룹 한 곳에 기대는 형국이고, 현대차, 기아, 모비스는 25년까지 4년간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 여부는 미지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씁쓸한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너무 자국 우선주의로 이런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이 IRA 법안이 있고 나서 바로 정의선 회장님께서 미국에 달려가 가지고 뭐 좀 이런저런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렌트카 회사라 리스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좀 제외를 시켜달라 했는데, 그 부분이 제외가 됐어요. 그죠? 그 렌트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그 아이오닉이라든지 이런 차를 렌트카 회사 수요만 돼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한테는 이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안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숨통은 지금 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 실업률 낮아서 침체를 피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저한테도 올해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올지 마일드하게 올지 잘 모르는데, 저는 지금 리오프닝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드 랜딩이 있겠는가, 그렇게 또 저는 낙관주의자라서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저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님이 얘기를 하셨네요. 올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1은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침체를 비켜나갈 것이란 진단이 나왔고,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가 최소 2분기 연속 감소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C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현재 미국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노동시장 회복력이 올해도 지속된다면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강력한 노동시장 덕분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요.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한 해를 헤쳐나가는데도 이 미국 경제의 선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동시장이 강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더 오래 긴축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덧붙이긴 했네요. 그 다음 기사는요. 차는 사치품, 포니 시절 개소세, 전기차 시대도 여전하다라고 돼 있으면서 아까 얘기가 있었던 이 세제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직까지 낡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한 집당 한 대꼴 필수품이 됐지만 1977년도에 도입된 후에 아직 안 바뀌어 있고요. 골프장 재산세 중과도 반백살, 증권거래소도 44년째 못 고치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금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골프장 재산세 중과세, 증권거래세 등이 손꼽히고 있고요. 개별 소비세는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을 살 때 매기는 세금인데,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1977년 처음 도입됐는데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그때 우리 금융자산이 누적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사치품 살 때 못 사게 하려고 개별 소비세를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소비가 미덕 아닙니까? 이런 법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시대가 변하며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분류하는 일반 국민은 거의 없지만 자동차 개소세는 요지부동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3분기를 기준으로 2,536만 대, 우리나라 인구 딱 절반에 해당되네요. 인구 2명당 한 대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2,145만 가구니까 한 집당 한 대는 있는 거예요. 정경련은 과거에는 자동차가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로 사치품 성격이 강했지만 국민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지금은 필수품이 된 지 오래라면서 아직도 자동차를 사치품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빼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차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은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따라붙는 증권거래소 역시 1979년 도입 이후 44년째 지금 존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세 4%를 적용하는 지방세법도 1972년 유신시대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다. 당시 골프장은 카지노, 별장들과 함께 징벌적 과세 대상에 올라 중과세를 맞았다. 하지만 반세기가 넘는 기간이 지나며 골프가 대중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과 대상, 제주는 제외라고 합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보다 최대 20배의 세율로 재산세를 또 내게 돼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중과된 재산세는 그린피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